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코로나 사태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는 더 자주, 더 많은 변종 감염병을 마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를 미리미리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참 높습니다. 그래서 마련했습니다. 제5회 MTN 제약바이오 포럼. 올해 포럼에서는 이번 우리의 대응 방안을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더 채워나가야 하는지 논의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희 제약바이오 포럼은 매년 4월 이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조명하기 위해서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무관객 포럼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한민국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유튜브를 통해서 이 내용들 다 공개해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 오셨습니다. 자, 삼성서울병원 홍진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엄승인 정책실 상무 나오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가 이 대응 방안에 대해서 뒤돌아보면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은 앞으로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충격. 그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이제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준비해야만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연일 해외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코로나 진단키트에 이어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서도 글로벌 선진국과 업계를 나란히 하며 5개 기업의 8개 제품이 임상시험 등 치료제 개발에 돌입했다. 코로나가 가져온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위기에 더 강한 대한민국을 완성하는 것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성장과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제5회 머니투데이 방송 제약바이오 포럼. 코로나19로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의료산업 현실과 더 안전한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를 짚어본다. 자, 먼저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이게 아닐까 싶어요. 과연 코로나19 언제 종식되느냐일 텐데 이재갑 교수님,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 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다고 보세요? 코로나 상황의 지금 현 상황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한 중간쯤 넘었다고 생각할 중간 정도. 예. 네. 아직 그리고 사실 끝이 언젠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전문가가 사실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뭐 많은 환자들 발생하는 게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외국의 상황을 보다 보면 외국의 상황은 아직도 지금 정점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 세계가 함께 이런 고통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상황들도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우리나라의 상황들도 같이 이제 좀 더 좀 좋은 상황들 또는 좀 안정된 상황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전 세계적인 상황을 두고 봤을 때 절반 정도밖에는 안 온 것 같다. 네. 이 정도. 김대하 이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어느 정도 온 것 같으세요?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요. 네네. 예, 뭐 터널로 치자면은 끝이 어딘지 아직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혹시 같습니다. 빛은 보입니까 지금? 네, 빛이 보인다라는 것도 이렇게 쉽게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처음 겪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이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측이나 예상이 상당히 많이 계속 빗나가 왔거든요. 뭐 처음에는 사람 대 사람 전파가 아니라고도 했을 정도니까 사실 이렇게 2-3달 만에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없었을 것이고 지금 섣불리 이렇게 예상할 단계는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아직 이제 폭발적인 증가세가 계속 있는 상황인데다가 처음 유행이 시작됐던 중국에서 이제 후베이성에 대한 봉쇄가 풀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또 어떻게 작용할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다라고 말하기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진표 교수님, 사실 요즘에 그 집 밖에도 잘 못 나가고 또 그리고 TV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뭐 전부 다 좀 우울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생기고 나서 다들 의료기관 가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네, 맞아요. 뭐 이런 내과 의원들은 뭐 환자가 한 50%씩 줄었다고 하는데 정신과 의원들 물어보면 다 예년 수준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환자가 줄질 않았어요? 네. 그리고 저희 같이 종합병원의 경우에도
제 안정적으로 다니던 제 환자분 한 20% 정도는 사실 상태가 악화됐다고 이제 호소하기도 하고 네. 또 신환으로 오시는 분들도 우울 불안증으로 오는 분들 꾸준히 많아서 네. 사실 국민들이 참 고통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참 놀랍네요. 환자가 줄지 않았다는 것이. 다른 곳은 대부분 환자가 줄었을 텐데 정신과를 찾는 환자분들은 수가 줄지 않았다는 거. 그 코로나 블루라는 이야기를 요즘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한 우울 증세. 혹시 어떤 증세가 나타나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주위에서 이제 집단으로 발병을 하고 네. 또 이제 죽어가는 모습도 이제 TV에서 계속 한 2달째 벌써 국민들이 노출되다 보니까 네네. 사실 이제 정신적 내인성의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생명 위험하다 그러면 이제 반사적으로 불안 반응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네. 주로 이제 교감신경계가 흥분을 하다 보니까 이 심장이 이제 두근거리고 아프다든지 또 숨쉬기가 좀 불편하다든지 네. 좀 소화가 잘 안 되고 미식거린다든지 또 정신적으로도 이제 기분이 좀 침체되고 기력이 저하되고 하는 그런 이제 증상들을 경험하시게 되는데요. 네. 바로 이제 이런 증상들을 경험하시게 되면 내가 좀 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구나. 내가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럼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나을까요? 일단은 이제 뭐 대부분이 가벼운 증상 수준이시기 때문에 네네.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정신적, 행동적 지침들을 한번 몸으로 한번 수행해 보시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증상이 한 2주 이상 지속된다. 네. 그럴 경우 좀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종식되기 위해서는 치료제가 개발이 되든 아니면 백신이 나오든 이런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엄승희 상무님,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치료제 개발과 백신 개발이 어느 정도 단계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 세계적인 그 대유행을 하는 감염병은 백신이 나오거나 치료제가 나와야 종식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2009년 신종플루 때도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는 녹십자에서 백신을 생산했기 때문에 종식이 좀 더 빨랐습니다. 이 코로나19 역시 지금 국내에서는 방역을 최선을 다해서 막고 있긴 하지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태에서는 치료제 백신이 나와서 모든 그 세계적으로 같이 종식이 좀 빨라져야 다시 유행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건데요. 지금 현재 이제 4월 1일자 기준으로 글로벌 데이터라는 그런 데이터에 따르면 전 네. 세계적으로 약 300여 개의 치료제가와 백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 12건 정도의 임상이 진행되고 있고 네. 한국 역시도 10건 이상의 이제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딱 치료제라고 할 수 있는 완치를 할 수 있던 치료제라고 할 수 있는 건 아직은 없지만 그런 증상 완화라던가 그다음에 항바이러스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들에 대해서 임상 시험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신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지금 현재 임상한 그 환자한테 사람한테 투여하는 임상 일상이 시작된 백신이 있고요. 네. 국내에서는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와 GC 녹십자가 백신 개발을 지금 힘쓰고 있고 치료제는 그 약물 재창출이라고 해서 다른 목적의 치료제로 개발이 됐지만 항바이러스 효과라던가 이러한 그 코로나19 증상을 없애줄 수 있는 그런 거에 임상을 지금 현재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겨울이 되면 다시 코로나19가 발발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은 큰데 올 겨울이 되기 전에 그럼 치료제와 백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를 물어본다면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해주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올 겨울을 대비해서 백신이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기업들은 이런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네. 그 모든 새로운 치료제나 백신 같은 경우는요, 환자의 생명을 다루고 그다음에 질병을 치료해야 되고 그다음에 네. 백신 같은 경우는 건강한 사람한테 투여를 해서 질병을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지 그리고 유효한지에 대한 입증을 단계적으로 거쳐야만 그게 환자한테나 그 사람한테 투여를 할 수가 있게 네네.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계들은 아무리 비상이더라고 하더라도 입증 단계를 그러니까 건너뛰고 진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일정 기간의 개발 기간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걸 개발을 하려고 해서 최소한의 기간을 거치다 보면 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그 다음번에 말씀하신 코로나 변종이 다시 올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 새로운 신종 감염병이 또 발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체에 투여를 하지 않고 그다음 독성 시험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유효성과 안전성을 테스트해 놓지 않았다고 하면 네. 그다음 신종 감염병이 오거나 새로운 코로나 변형 바이러스가 다시 발발하게 되면 이 제품들에 대해서는 다시 처음부터 원점부터 다시 안전한지 유효한지 다시 스텝을 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코로나19로 그렇게 많은 치료제들이 연구를 하고 해야 되는 이유는 그다음 신종 감염병이 왔을 때 더 빠른 대체를 할 수 있고 더 빠른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에 대응했던 우리의 자세를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외신에서도 우리나라와 이탈리아는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사망자의 수가 차이가 나느냐 이런 것들이 헤드라인에 들어올 만큼 사실 우리나라 방역 체계에 대한 궁금증들 외신들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을 정도이긴 한데요. 일단 첫 번째로 김대하 이사님, 이번 대응에서 좀 잘했던 점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2015년에 메르스에 의한 이런 학습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우리 정부뿐만이 아니고 이런 의료계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 상당히 이제 기민하게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제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정부 같은 경우는 사실 질병관리본부가 과거 메르스를 거치면서 조금 좀 더 이제 강화된 조직이 되었고요. 네네. 특히 이번에도 어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 대중과 소통하는 이런 과정에서 네네. 질병관리본부가 상당히 일관성 있게 안정감 있게 그런 걸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K 방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방역이 세계적으로 좀 주목을 받는 것에서 가장 원동력은 아무래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그리고 의료계와 의료기관들의 이런 좀 뭐랄까 솔선수범 네네. 이런 것들이 좀 더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갑 교수님은 이제 실제 국민들을 많이 만나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만나봤을 때 실제 국민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대응과 그리고 약속, 사회적 약속이잖아요. 이런 것들 잘 지켰다고 보세요? 저희가 좀 감동받았었던 부분들은요. 네네.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했던 시점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 계셨던 시민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상당히 감동도 받았고 네. 사실 놀라기도 했는데 그 사회적 거리두기란 말이 사실 나오기도 전부터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집안에서 계시면서 네. 이제 사회 활동 최대한 제한을 해주셨고 또한 이제 마스크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착용을 잘 하고 다니셨던 부분들도 있고 또 서로를 격려하는 글들을 서로 남기면서 서로 네. 연대감을 이제 표출하면서 했었고 게다가 대구 경북 안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밖에 있는 분들도 대구 경북 지역에 마스크 부족하다 그러면 막 보내주기도 맞아요. 하고 네, 또 의료진한테 뭐 음식물도 보내주고 또 네. 격려의 글도 보내고 사실 뭐 어떤 할아버지는 자기의 이제 쌈짓돈 같은 돈도 막 이렇게 기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일단은 이번 상황에서 가장 이제 열심히 그리고 가장 잘 해주셨던 그룹들이 이제 시민들 그리고 가장 그런 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어쨌든 대구 경북의 그 어려운 상황들 잘 넘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혹시 메르스 때도 계속 계셨었죠? 메르스 때는 좀 어땠었어요? 이제 사실 메르스 때는 이제 그때도 즉각대응팀 활동을 하면서 이제 네. 병원들의 환자 발생했을 때 주로 이제 그런 병원들을 자문하러 다녔었는데요. 네. 근데 메르스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감염은 별로 없었고 병원 안에서 감염이 그랬죠. 사실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메르스 때도 이제 저희들이 느꼈던 게 뭐냐면 환자 발생을 해서 상당히 좀 힘들었던 병원들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다들 이제 보통 그렇게 환자가 발생하면 막 기피하고 막 저긴 뭘 잘못했길래 환자 발생해서 막 이런 맞아요. 모습들이 생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네. 역으로 저기도 노력을 했는데 환자 발생을 했고 또 회복 과정에 그 병원 앞에 시민들이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서 네네. 병원 빨리 회복하십시오. 우리는 응원합니다. 이런 글들을 막 이제 현수막 걸어주고 이랬던 것들이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위기 때 국민들이 제일 먼저 솔선수범하기 때문에 그 위기를 이겨내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전선에 계시잖아요, 교수님께서 지금. 네. 그러면 주변에서 같이 일하고 계시는 의료진들도 옆에서 보고 계실 텐데 피로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실제로? 뭐 저도 지금 사실 솔직히 거의 5주째 집에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긴 해요, 정말. 네. 예.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가끔 전화를 받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말씀하시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리고 환자가 눈앞에 보이니까 네네. 자기가 쉴 수 없는 모습들. 그래서 맨날 이제 퇴근 시간이 12시 1시인 경우도 많고 네. 그래서 매일 날짜가 바뀌는데 자기는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네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집에 못 들어간 날도 많은데
단 한 가지 이제 환자들 보면서 내가 조금만 더 있으면 이분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네. 다만 지금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은 이제 대구 경북 상황이 조금 안정이 되니까 네네. 그리고 또 이제 파견 나오신 분들의 이제 근무 기간이 2주도 넘고 4주째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네. 지금 이제 최장 4주 이상 근무 안 하게 하면서 조금씩 이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는 하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좀 도와주시는 분들 때문에 뭐 3교대로 운영되던 그런 병원들이 인력이 더 부족해지면서. 오히려 좀 살짝 이제 좀 과도기라서 네. 인력이 좀 부족한 상황들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지쳐 있는데 또 이제 인력이 좀 줄어드니까 좀 많이 힘드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새로운 분들이 조금 이렇게 좀 가셔가지고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도와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런 분들이 최전선에서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가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사님께서는 이제 그 의료진의 부족 그리고 이제 역학조사관의 부족 이런 부분들에 약간은 좀 이게 아쉬움이 남죠. 뭐 예, 아무래도 네. 뭐 K 방역이라고 네. 상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상황과 지금 비교하면 상당히 우리는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네. 하나하나 봤을 때 이제 역시나 좀 아쉬움이 남고요. 지금 이제 보면 기존에 예전에 신종플루도 그랬고 네. 메르스 때도 그랬고 결국 어떤 감염병 위기를 겪으면서 조금씩 좀 보완이 되고 그렇죠.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쳐오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그 역학조사관 같은 네네. 경우 사실은 이제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예전에 메르스 때부터 해서 계속 있었던 거고요. 그것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 법이 개정이 되어서 네. 뭐 지자체에서는 2명 이상 역학조사관을 확보를 해야 된다든지 네. 그래서 그 결과를 지금 보면은 전국에 한 130여 명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중앙에 한 70여 분 정도 그리고 각 지자체에 한 50여 분 정도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그 인력들이 사실 전문성을 쭉 이어가면서 성장하는 인력보다는 네. 어떻게 군복무를 위해서 공중보건 의사로 가 있는 이런 선생님들이 사실은 이제 상당히 많다는 거고요. 네. 그분들이 그런 역학조사관을 하고 나서 사실 거기에서 뜻을 가지고 좀 남아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어야 네네. 되는데 대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 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역학조사관 같은 경우에 2년 내지는 3년 정도의 계약 기간을 가는 계약직인 경우가 많고요. 네네. 이 어떤 채용할 때 경력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네. 의사 면허자이면서 뭐 4년에서 길게는 6, 7년까지의 경력이 있는 의사를 뽑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네. 사실 그 정도의 경력을 갖고 있는 의사가 기대하는 어떤 사회적인 수입이라든지 대우 이런 것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이제 차이가 낮겠죠. 있고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인력들이 확보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는 거. 이게 계속해서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네. 미국 같은 경우랑 좀 비교를 해보면 네네. 미국의 이제 질병통제센터라고 하죠. CDC라고 하는. 네. 그 산하에 이제 EIS라고 하는 역학조사 서비스가 있고요. 네네. 2년짜리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면은 이수한 인력들 같은 경우에는 각 지방 정부에서 상당히 경쟁적으로 네. 스카웃을 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하고 또 그 행정 조직 안에서 계속해서 커리어를 쌓아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네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쉬움이 남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 역시나 이런 부분이 좀 더 개선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의료라고 하는 게 임상의 누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경험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그 어떤 판단을 내림에 있어서 본인의 임상 경험이 가장 중요한데 역학조사관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이 경력이 좀 단절되는 그런 시스템상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워낙 뭐 선별진료소 이런 게 있긴 했습니다만 워낙 그 나의 병원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다른 질환을 치료하려고 왔지만 치료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 중에도 뭐 승무원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파일럿, 조종사 이런 분들은 일단 1단계 거절 대상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었던 것처럼 실제 나의 병을 코로나 때문에 치료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꽤 많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코로나19라는 이 감염증이 네. 증상을 가지고 알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또 워낙 많다 보니까요. 또 더군다나 이제 높은 전염력이라든지 이런 게 워낙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네. 사실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환자가 내원했을 때 이 환자가 코로나19에 혹시 감염된 건 아닐까라는 거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네네.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아까도 이야기 나온 메르스 같은 경우에 원내 감염들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병원이라는 곳이 외래에 오는 환자도 그렇고 입원해 있는 환자도 그렇고 아무래도 감염병에 좀 더 취약할 가능성이 그렇죠. 많은 고령 환자라든지 기저질환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한 분이 모르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염병이 있는 분, 전파력이 있는 분이 병원으로 진입을 하게 됐을 때 그 피해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실 모든 의료기관이 방문하는 분들을 코로나19 환자가 아닐까라는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다른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이유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우선순위가 밀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진료가 지연이 된다든지 원할 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좀 생겼던 것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우리 병원에서 문제가 된다는 게 결국 열이 난다든지 이런 환자들인데 열이 나는 게 그냥 단순한 감기나 일시적인 이 증상일 가능성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즉각적인 치료, 즉시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즉각적인 항생제 투여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환자들도 거기에 섞여 있는 것인데 열이 나는 환자 왔을 때 코로나19를 염두에 두는 지금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구에서도 지금 17세 고등학생이 사망했던 경우에서 많이 이제 문제가 부각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열병 있는 환자 왔을 때 도대체 의료기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함부로 드리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돌려보낼 수도 없고 거기다가 지금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경우에 따라서 어떤 의료진이라든지 의료기관이 오판하거나 실수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좀 물을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도 또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도 전담 의료기관이라는 것을 구분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그러니까 증상이 물론 없거나 가벼운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코로나19일 가능성이 있는 증상이 있는 분들은 좀 더 몰아서 좀 분리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감염병의 가능성이 있는 열 증상, 발열 증상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차단해서 구분해서 진료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더 확립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번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지 또 그냥 다른 이유로 인해서 뭐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도 좀 불편함 없이 자신의 진료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내가 열이 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요즘에는 홍진표 교수님 이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와요. 내가 뭐 열이 난다 혹은 아니면 뭐 기침이 난다 이러면은 내가 걸렸나라는 굉장히 불안감이 들게 되고요. 내가 혹시 내 가족에게 옮기는 거 아니야? 라는 죄책감이 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심리적인 방역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좀 심리 방역에 대한 뭐 정부의 대응책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우리나라의 대응책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 코로나로 인한 정신적인 문제의 중요한 부분들이 건강염려증입니다. 그래서 자기 조금만 몸에 이상이 생겨도 참 병원에 가기도 어렵고 또 가도 어떤 대우를 받을지 모르고 그런 걱정들 하시기 때문에 더 이제 고통이 크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실 이제 그 세월호 참사 이후로 이런 이제 정신적 트라우마의 이제 중요성을 인식해서 국립 트라우마 센터를 세웠고 그 후에 이제 뭐 지진이라든지 또는 태풍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이제 심리적 지원을 갖다 계속 이제 해보는 그 실행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그런 국립 트라우마 센터를 중심으로 국립 정신의료기관이나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같이 해서 이제 통합적으로 코로나 심리지원단을 만들어서 국민들 중에 이런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제 전화 걸어서 이제 상담을 하고 간단한 검사를 하고 뭐 필요하면 이제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놨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게 꼭 아픈 다음에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도 이 국민들이 아프기 전에 잘 예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예방에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들은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그 국립 트라우마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확진되신 분 혹은 자가 격리를 하고 계신 분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그 상담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메르스 사태 때 우리 국내 조사를 보면 그때 격리되거나 이랬던 사람들 한 70% 정도가 정신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은 걸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감염자나 또는 이제 격리자들도 아마 꽤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이제 복지부에서는 이제 정신병동에서 집단 감염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관들에는 이제 정신과 의사들을 국립기관에서 파견을 해서 그런 신체적 건강과 함께 정신적 건강을 이제 같이 돌보고 있고요. 또
별도로 또 이제 국립병원을 소개해서 이제 환자들을 모아놓고서 이제 직원 경식과에서 파견해서 이제 치료를 하거나 네네. 또 저희 학교랑 같이 이런 코로나 블루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에 대해 심리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격리된 사람 같은 경우 한 300명마다 1명 정도씩 정신병 전문의를 갖다가 이제 지정을 해 필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일이 벌어지고 나서 심리 방역을 하는 것보다 어떤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일까요? 그게 구체적으로?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남들하고 상의하거나 또는 이제 뭐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익숙하지 어려워요. 않은 네. 그런 우리 국민성을 갖고 있는 데다가 네네. 또 이런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겪으면 이거 누가 어디다 뭐 얘기하기도 좀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누구나 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 자기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이해도는 우리 신체 질환에 대한 이해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지만 네네. 그에 비해서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도는 좀 낮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이제 대중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비로소 이제 국민들이 이거는 뭐 정신질환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아플 수 있구나라는 네. 것들을 이제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네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번이 또 이런 다수의 그런 국민들에게 어떤 정신 건강 향상을 위해서 조금 정보들 전달하고 국민들이 연습하고 네네.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평상시에 우리가 이런 상담도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좀 마음을 다잡게 되면 그러니까 다지게 되면 나중에 이런 일이 또 발생했을 때에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경감되는 효과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뭐 이런 것들이 좋다고 그래서 한번 해봤더니 이게 조금 좋아지는구나라는 네네. 것들을 이제 체험을 하게 되면 인생을 살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어려움 겪을 때마다 그때 이렇게 하니까 좀 나한테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라는 이제 지식적인 또 경험적인 것들이 쌓이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이 굉장히 어려운 국민들한테 큰 시련이긴 하지만 네. 또 길게 보면 또 우리 국민들 강인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 자,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이재갑 교수님 요즘에 갑자기 그 혈장 치료에 네.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또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혈장 치료를 해보겠다라고 나서고 있고 또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중증 환자에게 혈장 치료를 한번 해봤더니 증상이 좋아졌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일단 도대체 혈장 치료가 뭔가요? 혈장 치료에서 그 혈장은 이제 확진되었다가 이제 네. 완전히 완쾌된 사람한테서 이제 성분 연혈이죠. 피 네네. 전체 중에서 혈장 성분만을 저희가 이제 헌혈을 받는 건데 그 혈장 안에는 이 확진자가 병을 앓으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가지게 되는 항체들, 그러니까 이 네. 코로나19에 대한 항체들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듬뿍 들어 있으니까 만약에 중증을 앓고 있는 분들은 이제 본인의 면역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제 싸워주지 못하니까 그렇죠.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남의 혈장 안에 있는 그런 풍부한 그런 항체를 가지고 그거를 투여를 해서 그 사람의 병을 좀 더 도와주겠구나 이제 이런 이제 개념으로 만들어진 혈장 치료제고요. 네. 워낙에 이제 신종 감염병이 유행하기 시작할 때 그런 치료제가 마땅한 게 없다 보니까 네. 이런 확진자의 그런 완쾌된 확진자의 혈장을 모아서 치료가 여러 번 시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에볼라 때도 이제 치료 됐고 에볼라 때는 실제 임상을 진행하다가 이제 끝을 못 보긴 했지만 일부 효과가 있겠다 정도의 이제 보고가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 메르스 때도 중증 환자 꽤 많았잖아요. 네네. 중증 환자 일부에서 효과를 따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투여된 기록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투여가 좀 됐는데 다행히 이제 효과를 어느 정도 본 것 같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네. 사실 효과에 관련 부분들을 논하려면 좀 많은 환자들에게 투여도 돼야 봐야 되고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쌓여 있어야 그리고 되겠죠? 투여된 네. 분과 투여되지 않은 분을 또 비교하는 그런 그렇죠. 연구가 필요한데 이런 응급 상황에서 그런 이제 설계된 연구를 진행하기가 쉽지는 사실 않습니다. 근데 네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이 혈장 치료에 대한 임상이 허가가 됐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이 됐냐면 2019년 12월 이전에는 이제 코로나를 앓은 분이 없으니까 네. 그때 혈장을 투여받은 사람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에 의해 확진받고 완쾌된 사람의 혈장을 투여받는 그룹을 두 개로 나눠서 한 140명 정도를 한번 등록해 보겠다 그래서 연구 등록이 됐고 현재 FDA 승인을 받아서 진행이 될 것 같아서요. 네. 만약에 이 연구가 어느 정도의 임상 결과를 좀 보여주고 효과가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내에서도 좀 투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지금 질병관리본부와 그다음에 이제 이런 수혈과 관련돼 있는 학회 그리고 네. 이제 감염학회 이제 치료를 담당하는 선생님들끼리 이제 일단 위원회 같은 거를 만들어서 네. 혈장 치료에 대한 어떤 원칙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제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네요. 네. 예. 그래도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중증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고 싶은 심정으로 나 혈장 치료라도 받아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은 일단 가능하긴 한 상태인가요, 지금은? 근데 지금은 아직은 조금 제도적인 정립이 좀 필요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게 확진 환자에서 완쾌된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돼서 그분이 그렇죠. 내가 네.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이제 동의를 하셔야 이제 네. 성분 원절이 네네. 가능해지는 거니까 그런 환자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사들이 개인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네. 정부 차원에서 어떤 캠페인을 통해서 확진 환자들, 완쾌된 분들을 통해서 좀 그런 환자를 좀 모집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이게 이제 혈장이다 보니까 뭐 수량일 때는 뭐 혈액형 문제가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 되도록이면 혈액형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다음에 또 수혈하는 과정 중에서 서로 이제 보통 저희 크로스 매치라 그래서 서로 이제 그 거부 반응이 없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는 단계가 필요하고 네네. 또한 선혈하는 분의 감염성 질환이 없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보니까 일단은 좀 많은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아예 그분들에 대한 사전 검사도 맞춰놓고 네네. 그다음에 아예 혈장을 뽑아서 냉동 보관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적합하삼이 있으면 바로바로 이제 투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제도적인 준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할 게 진짜 많군요. 네, 맞습니다. 정말 많군요. 사실 또 혈장 치료의 네. 또 중요한 측면들은 그렇게 모아진 혈장 중에서 일부는 이제 바이오 기업에 그 혈장을 넘겨서 그렇죠. 그 중에 네. 있는 항체 중에 정말 이 코로나19의 효과적인 항체가 뭔지를 빨리 추려내서 그거를 아주 이제 증폭시켜가지고 대량의 그런 항체를 만드는 기술을 우리나라도 몇몇 회사들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요. 네네. 지금 연구를 진행 중인데 어떤 그런 연구에도 이런 혈장들이 이제 연구용으로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왕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엄승인 사모님 이제 그 기업들도 혹시 지금 혈장 치료제와 관련된 연구나 아니면 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혈장 치료제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 있고요. 네네. 아까 말한 항체 치료제에서 그 항체만 뽑아서 증폭시키는 그런 걸 연구해서 상업화를 하기 위해서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는 게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지금 이지갑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제 병원 내에서 혈장 치료를 위해서 그 혈액을 채취하는 그런 과정을 좀 말씀하셨고, 네네. 기업들은 이제 그걸 아까 대규모 혈액을 가지고 이거를 그 IVIG라고 해서 이뮤노글로불린만 따로 추출을 해서 네네. 예, 그거를 이제 바로 시술할 수 있게 시술이라기보다 치료제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지금 저희가 좀 몇 가지 사실은 기업들로 하여금 애로사항을 좀 받았었는데요. 네네. 혈액관리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혈액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그렇죠. 하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연구 개발을 하면서 이런 혈액관리법 같은 게 사실은 환자나 이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켜졌던 법들이 알고 보니 연구를 위해서 또는 이렇게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조금 많은 규제로 남아있더라 이런 게 이렇게 많이 애로사항으로 좀 접수가 됐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확진을 받고 완치한 완치자, 그러니까 밖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질환이 없어져서 나갔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의 혈액이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마음대로 병원이 뽑을 수도 없고 의사가 그렇죠. 뽑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 환자들을 다시 이제 피를 수혈을 하게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는 그런 유인 동기도 없고 그렇죠. 또 저희는 매열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네네. 돈을 드릴 수도 없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질환을 걸렸다가 3개월 이내는 수혈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병에 걸렸다가 3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나았던 환자들이 3개월 이내 동안에는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질환이 남아있을지 모르니까 네네. 피를 못 뽑게 돼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바이러스 질환, 감염병은 이 환자들이 나아가는 과정 중에 항체가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때 피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때 피를 뽑아야 말씀하신 항체, 그러니까 그러네요. 몸에 들어가서 면역 세계를 싸워줄 수 있는 무기를 그때 네네. 많이 확보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런 연구 과정에서 언제 어느 환자가 얼마큼 항체가 많이 높아지는가, 그 많이 높아진 항체를 가진 환자의 피를 뽑으면 그 역가가 높다고 하죠. 그러니까 한 바이알로 여러 사람을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한 바이알에 IVIG를 모아가지고 5명을 치료할 수 있는지, 10명을 그러니까 한 명이 피를 뽑아서 5명을 치료할 수 있는지, 10명이 치료할 수 있는지 이런 연구도 좀 해봐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까 항체 발생이 어떤 패턴으로 진행되더라 이런 것도 하려면 피를 뽑아야 되는데 이런 연구와 그 치료제 개발에 3개월 이내에 환자권 못 뽑게 돼 있으니 뽑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그런 아주 간단하지만 그런 혈액관리법의 그런 네네. 규제 옛날에는 규제가 아니었죠. 안전하게 만드는 그렇죠. 네네. 생활을 안전하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연구개발이라든가 치료제 생성에서는 규제로 와 있었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정부에서도 알고 계십니다. 질병관리본부도 알고 계시고 NIH도 알고 계셔가지고 이런 걸 어떻게 이게 비상사태고 치료제도 그다음에 또 아까 말한 중증의 다른 치료 대안이 없는 환자한테는 또 다른 치료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개발을 위해서 이런 법을 약간의 그런 예외 규정이라던가 그다음에 효율적인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게 네.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정부도 많이 고려를 하시고 계시고요. 아마 조만간에 그런 것도 많이 그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안전하려고 만들었던 법이 지금은 약간 발목을 잡는 형태가 되어 있는 것뿐이니까요. 네, 네. 뭐 제도 정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계속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 메르스 때 백신을 좀 개발한다고 나섰던 기업들 저도 꽤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지금 메르스 백신 안 나왔죠? 네, 안 나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런 그 의약품이나 백신을 개발을 하려면 여러 가지 단계와 기간이 필요한데 네. 이런 단계와 기간을 거치기보다는 유행이 빨리 끝나거나 감염병의 유행이 빨리 끝나거나 환자가 사라지거나 그다음에 치사율이 높거나 이제 네, 이렇게 그렇죠. 되면 이런 개발 중인 약물에 투여를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안 되게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메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고 원내 감염이었고 환자 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약물 개발을 시작을 딱 하려고 했는데 이제 좀 종식이 된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예를 들자면 이제 인플루엔자 같이 저희가 독감이라고 하는데 그건 해마다 돌아오고 어느 정도의 감염 전염력이 있고 어느 정도의 환자 발생을 할 거고 그다음에 치사율이 어느 정도인지 다 이제 바뀌었지만 해마다 균주가 조금씩 바뀐다는 것 말고는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됩니다. 그럼 회사들이 이런 인플루엔자 백신을 개발을 했을 때는 환자가 예방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기여도 하고 질병도 예방을 하고 이런 그다음에 그 상업적 이득도 얻을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R&D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해서 이런 백신을 더 잘 만들기 위해서 뭐 3가 백신, 4가 백신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해서 좋은 백신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런 신종 감염병은 언제 발생을 할지, 그다음에 어떤 바이러스가 발생을 할지, 그다음에 환자는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죠. 전파력이 높을지 안 높을지 모르니까 이런 연구개발을 기업이 하다가 보면 아까 메르스처럼 하려고 했는데 투자를 딱 했는데 없어지는 네. 그런 게 되면 그다음에 투자를 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을까 똑같은 메르스가 다시 발생을 할까 이런 거에 대한 예측성이 없기 때문에 더 기업 스스로가 그러니까 기업만이 단독으로 R&D 연구 개발비를 그러니까요. 투자를 할 수가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신종 감염병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빈번하게 주기가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같이 또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그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전염병을 겪음으로써 앞으로는 이런 중장기적인 무언가 대책, 그러니까 정부의 그다음에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단계라고 고려를 해봐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다른 국가에서도 그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과연 그 글로벌 제약사들이 수많은 돈을 투입해서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했는데 그 병에 걸린 사람이 없으면 그 돈 다 어디 가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연 이 글로벌 제약사들을 비롯한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과연 이 일에 그 큰 돈을 투입할 만한 유인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회의감이 좀 있다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적극적으로 정부에서도 개입을 해줘야지 이 개발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외에 혹시 김대하 이사님 이번 대응 방안을 뒤돌아보시면서 혹시 아쉬웠던 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아쉬운 점보다도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WHO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실 태도적인 그런 부분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사실 사람 대 사람 전파 가능성조차도 없다라고 알려진 시점도 있었고요. 네. 또 이제 중국에서 유행이 시작되면서 무증상 전파의 가능성이 이야기가 될 때에도 다수의 전문가 내지는 전문가 집단에서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다 내지는 그렇지 실제로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감염병에서 사실은 조금 쉽게 좀 단정하거나 좀 쉽게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랑 비교해서 좀 너무 쉽게 결론을 내렸던 부분 아닐까 이렇게 네네.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정부로 좀 돌아와서 본다면은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 유행이 시작이 되었을 당시에 사실 이제 해외 유입이 된 경우니까요. 우리나라 네네. 같은 경우도 그런 유입을 좀 차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강경한 그런 좀 대책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물론 이제 그걸 두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죠. 저희 이제 그렇죠. 제가 소속이 된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사실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좀 차단을 하자라고 여러 번 이제 주장을 했던 부분이고 네네. 사실 이제 중국이 워낙에 우리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밀접한 이 관계가 있다 보니까 네. 그것을 결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건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예. 그렇지만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 감염병이 너무나 전파력이 높다 보니까 중국으로부터 입국을 차단했던 나라들조차도 지금 사실 이제 상당한 유행이 벌어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걸 우리가 했었다고 해서 무조건 뭐 다 막았을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네네. 한편으로는 또 이제 뭐 대만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상당히 이제 초반에 강력하게 차단한 이런 나라들이 객관적으로도 분명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건 또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유행의 어떤 시점이라든지 유행 정도를 좀 약화를 시킴으로써 우리 의료 시스템이 소화할 수 있는 정도까지 줄일 수 그러네요.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2월 중순으로 돌아가 보면 당시에 확진자가 잠깐 며칠 동안 나오지 않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시점에서 사실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뭐 나가서 대규모 행사도 방역을 하면서 해도 될 것 같다. 그렇게 권고를 했었죠. 네, 그런 부분 아무래도 이제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 것이었겠지만 결과적으로 2월 19일 경부터 해서 대구 경북에서 환자 폭증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감염된 시점은 결국 그 이전 2월 초중순이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이때 우리 정부가 취했던 것이 사실 조금 경계심을 좀 너무 늦췄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죠. 이런 네. 부분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얽혀 있는 특히 뭐 유입 차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외교 문제도 얽혀 있고 그리고 다른 국가의 또 입장도 얽혀 있다 보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사실 이건 국제적인 공조가 좀 필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다음번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을 때 국제적으로 이제 국경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 공감대 형성이 좀 있어야 되는 일이라서 참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을 해서 또다시 걱정하고 있는 것이 이 사태의 장기화인데요. 이재갑 교수님, 이번 여름에는 조금 그래도 나을 것 같은데 가을 되면 다시 발발하지 않을까? 이런 장기화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여름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그래요?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사실 지금 더운 국가에 해당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남미도 이제 뭐 선선해지고 있긴 하지만 남미에서 브라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환자 발생이 훨씬 많아지고 네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워낙에는 이제 그 사람한테 유행이 적응이 된 바이러스는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을부터 네. 겨울 또는 봄까지 유행을 하고 있어서 계절적인 부분들 분명히 띄긴 뜨는데요. 이게 신종 감염병이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걸려본 적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에서 사람으로 계속해서 체인이 만들어져서 옮겨가기 시작을 하면 계절적인 성향과 무관하게 유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사람 안에 들어가 버리면 네. 이건 사실 계절적인 게 아니라 자기한테 제일 언제나 한 36.5도. 네, 그러니까 살기 좋은 환경에 들어가 네네.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신종 감염병이 초기 유행하는 단계 또는 어느 정도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는 계절적인 성향들을 좀 띄지 않을 거다. 다만 여름 되면 조금 누그러지는 수준 정도일 거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근데 더
현재는 이게 갈수록 이제 어느 정도 토착화되는 양상들을 보이게 되기 시작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번 겨울 뭐 내년 봄에 또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교훈을 삼으면 네. 이제 1918년에 이제 스페인 독감이 사실 1918년 봄에 미국에서 이제 조금 크게 유행을 좀 했었는데 네. 이게 뭐 전쟁과 뭐 함께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서 스페인 독감이 된 이유가 그의 가을에 유럽에서 엄청난 그러니까 두 번째 그랬죠. 유행일 때 훨씬 더 많은 환자를 발생했고 훨씬 더 많은 사망자를 이제 야기했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뭐 대구 경북 상황이 안정이 됐고 또한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해서 지금 환자 수가 줄어든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라는 게 나오지 전이라면 사회적 거리두기 말고는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만약에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바로 그냥 환자가 다시 급증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초반에 잘 막았죠. 잘 네. 막아서 환자 발생 뭐 200명, 뭐 300명대까지 잘 막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학교도 개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더니 바로 환자 증가돼서 지금 이미 1,000명을 넘고 네네. 사망자도 늘어나는 것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장기화된 측면들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할 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하는 게 경제적인 그런 압박도 될 거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일상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상황들이 된 거고 그게 이제 실험되고 있는 게 특히 아이들을 지금 온라인 계약하고 네, 있는 네. 오늘부터 온라인 계약했는데 이런 모습이라서 어쨌든 이제는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될 그 우리의 삶들을 이제 새롭게 계약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 사이의 절묘한 균형. 네, 그렇죠. 진짜 어렵겠는데요. 네, 어렵고 사실은 그 개념 때문에 뭐 생활계 방역의 개념이나 이런 컨셉들이 그 이야기하는 사람마다 다른 얘기를 네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생각하는 생활 방역과 네. 또 감염 전문가가 생각하는 생활 방역과 또 일반인이 생각하는 생활 방역의 그게 다르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거에 대한 뭐 사회적 합의 기구가 구성돼서 이번 주부터 회의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거고요. 어떤 바이러스가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 이상에서는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이상에서는 우리가 이겨낼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게 현재로서는 저희의 고민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대하 이사님, 만약에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이재합 교수님께서 뭐 말씀하신 대로요. 네. 결국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걸 우리가 뭐 조금 길게 보면 2월 초중순부터 이제 뭐 자발적으로 하신 분들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3월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의료계에서도 해서 이제 상당히 해왔는데 결국에는 4주, 6주, 8주 두 달 가까이 이렇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은 이제 지속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죠.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일반 시민들의 시민 의식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내력과 관련된 것이어서요. 맞아요. 더군다나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사회 활동이 늘어나는 계절이 되었기 때문에 네네. 이걸 분명한 건 사회적 거리두기가 분명히 효과는 있는데 그거를 계속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돼간다는 거.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고민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생활 방역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는 코로나19를 종식하거나 없는 세상을 당분간은 꿈꾸기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지침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네. 것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실현 가능한 지침이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실생활에 적용이 가능한 지침, 그리고 상당히 디테일한 지침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재택 근무 같은 거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결국 직장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면 네네. 직장에서 뭐 예를 들어 직장 크기에 따라서는 뭐 몇 명 이상이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다든지 식당에서 식사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든지 네. 또 우리가 개학을 하게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학교에서 그럼 예를 들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있는 학교인데 쉬는 시간을 그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똑같이 쉬는 시간을 가질 거냐. 네. 네. 예를 들어 중간에 뭐 화장실을 다녀온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 네.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디테일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침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국가 차원에서는 지금 우리도 사실 확산세가 많이 누그러졌고 비교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사이에 사망자가 200명을 지금 넘어간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분들의 사망한 하나하나를 봤을 땐 사실 좀 정신이 없고 경황이 없는 와중에 사실 병원까지 가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결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할 수 없다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찌되었든 좋든 싫든지 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밀접한 접촉은 다시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감염이 확산될 계기가 생기게 되겠죠. 그랬을 때 과거에 우리가 경험한 대구, 경북에서와 같은 그런 폭발적인 확산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만약에 일어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런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만 네네. 그제서야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가능한 그런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장기화가 되면은 결국 여기에 투입되는 의료진이라든지 아까 저희가 계속 얘기했었던 뭐 역학조사관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인력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교수님 조금 전에 정말 많은 분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이제는 뭐 사주의 일정이 끝나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더 스케줄이 빡빡해지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장기화가 됐을 때는 이런 인력들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료 인력들이 가장 힘든 게 소위 노동적으로는 탄력성이 없는 네. 그러니까 그 전문직들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사람 숫자를 확 늘릴 수도 없고 네. 또 그리고 또 의료 자원도 마찬가지로 병원이 없는데 뚝딱 지어가지고 갑자기 뭐 1,000명,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데를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앞으로 뭐 김대하 이사님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게 완화되든지 아니면 뭐 재유입에 의해서 갑자기 환자가 확 증가됐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어느 네. 정도의 병상, 그러니까 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여유 있게 좀 유지를 해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다 그러면 사실 환자들이 없는데도 병실을 비워놓아야 되는 병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좀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게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들, 또 공공의료는 일종의 좀 적자를 보더라도 정부에서 보전을 그렇죠. 해주면서 네. 이제 버텨가는 부분들로 가야 되는데 솔직히 제 감염내과 전문의 중에 지금 모 의료원에 원장을 하고 있는 저희 동기 감염내과 선생님이 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시작되면서 이제 환자를 받아야 되는 병원으로 바뀌면서 환자를 다 내보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입원될 때야 뭐 정부에서 그 코로나 환자에 대한 지원금이 나오겠지만, 네네. 근데 딱 2주 그 환자 받기 시작할 때 2주쯤 지나니까 솔직히 다음 달 월급 내가 그 우리 근무자한테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네네. 얘기를 해요. 공공병원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 지금 사립대학 병원들도 마찬가지 환자 대부분 다 입원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 일부 병동을 좀 빼달라 그래가지고 한 병동에 두 병동을 비워놓고 있는 병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근데 그런 병원들이 만약에 환자 숫자가 줄어든다 그래서 근데 그런 병동을 닫아버렸는데 만약에 이제 환자가 다시 급증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네. 또 대구 경북처럼 또 병원 비우고 또 새로 인력 어디서 데려오고 다른 지역 의료진도 또 와서 도와달라 이런 상황들 또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일단 공공의료 체계 내에서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갖춰놓고 그다음에 민간 영역에 있어서도 만약에 그렇게 비워놓는 병동이라든지 그러니까 여유분을 둔 인력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부 보전을 해주거나 지원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유지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뭐 추경이 잡혔고 또 추경이 새로 잡히는 과정 중에서 의료기관들이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보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최근에 참 정부도 좀 황당한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지자체가 그런 병동 비워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네네.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네. 왜 너네 병동 비워놨는데 환자 입원 안 시키냐. 네. 아니 근데 환자가 뭐 많으면 입원을 시키지 네네. 일부러 입원을 안 받은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보상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병원은 비워놓고 환자를 안 받는 것 마냥 이렇게 다그치는 전화를 받은 병원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사실 이율배반적인데 사실은 일부러 지자체에서 비워놓으려고 그래가지고 했고 환자가 좀 약간 줄어가지고 입원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탁상에서 논의하는 사람들은 여기는 왜 병상 비워놓고 지원금 받으려고 하는데 환자는 입원 안 해 이런 식의 상황을 만드는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들이 가끔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워놓으라고 해서 이제 어떻든 악화될 상황을 대비한 모든 병원에 대해서는 그 정부가 그걸 반드시 책임지고 확실하게 보장을 해줘야 민간 병원들도 그렇죠. 그 상황을 견디면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은 정부가 좀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 사태가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그 코로나 블루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을 테니까 홍진표 교수님, 평상시에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 이런 코로나 블루와 같은 우울증 아니면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 학회에서는 이제 몸은
사회 거리를 둬도 마음은 가까이 두자 이런 캠페인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일상생활의 생활 변화들을 갖다 본인이 새롭게 설정을 해서 이제 생활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일부 사람들은 좀 힘들지만 그걸 다들 하셔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저희가 생각할 때 이런 코로나 정보에 과잉 노출되면 그 불안이나 우울이 심해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코로나 위험에 관계된 정보들은 하루에 한 30분 정도 이내 좀 신뢰성 있는 기관의 정보들에만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루에 한 2번 정도씩은 좀 명상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또는 복식호흡 같이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자주 체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기 정신 건강 상태를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씩은 좀 체크를 하는 등 정신 건강 문제에 좀 관심을 가져서 조금 좋아지게 노력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혹시 가능하다면 좀 안전한 그런 좀 남들과 좀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실내에서건 실외에서건 좀 운동도 하루에 1시간 정도 규칙적으로 해주셔야만 마음도 건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이 가족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면서 부부 사이에 또는 자녀들과 갈등이 심해진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엄청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다면 좀 심리적인 안전거리에 대해서 가족들이 모두 좀 생각을 좀 해봐야겠는데요. 그래서 자꾸 눈에 좀 거슬리더라도 뭐 잔소리를 보이거나 또 지적질하는 거거나 뭐 이렇게 소리 지르거나 이런 것들은 정말 서로 좀 잘 좀 참아줘야만 가족들의 정신 건강이 잘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좀 약간 소외돼 있던 좀 서먹했던 그런 가족이나 또 친지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좀 정기적으로 이렇게 뭐 격려하는 전화나 또는 서로 위로해주는 그런 통화나 또는 문자를 통해서 공유를 하게 된다면 사실은 이런 심리적 연대라는 게 꼭 얼굴 마주쳐야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활동도 하는 시간들을 갖다 늘려주셔야만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족들도 각 방에서 좀 전화를 해야 되겠네요. 너무 가까이 붙어 있지 말고. 너무 전 세계적으로 다들 우울감을 표시하는 분들 많다 보니까 다른 국가에서도 차라리 영화를 봐라. 좀 즐거운 영화를 보고 당신이 좋아했던 드라마를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하시던데 도움 좀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즐거워질 수 있는 활동들을 하면 뇌가 이제 그 쾌감을 느끼는 뇌들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기분이 훨씬 좀 업이 돼서 그래서 즐겁고 좀 기분이 편안해지는 그런 활동들을 자기가 찾아내서 그것을 실행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교수님 이게 어차피 장기화가 된다면 그 전문 상담 인력들도 좀 많이 확충이 되거나 아니면 이 감염병 병원에 그 상담 인력들이 파견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사실 지금은 이제 각 국립병원이나 또는 학회 지원 인력들을 이제 억지로 차출을 해서 지금 땜빵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 다들 본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장기화됐을 때 참 이렇게 다른 곳에서 어려움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이런 심리적 방역과 관련해서 좀 지역단위 단위별로 좀 체계적인 그런 정비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 코로나19가 만약에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혹시 또 다른 변종 감염병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은 무엇이 필요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이재갑 교수님, 저희가 뭐 떠오르는 여러 가지 감염병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반복된 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새로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이런 게 다시 한번 발생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신종 감염병에 대한 경고는 계속 사실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제 2018년도에 WHO에서 10대 이제 뭐 세계를 괴롭힐 만한 감염병 이제 리스트를 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제 리스트 중에 하나의 이름이 디지즈 X. 그러니까 질병 X라는 게 있을 모르는 질병. 그런 병이 아마도 언젠가는 생겨서 이제 전 세계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발표된 지 2년 만에 이제 코로나가 19가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큰 유행을 겪은 게 2009년에 신종플루. 네. 그나마 사망률이 낮았었고 뭐 백신도 운이 좋게 2008년도에 우리나라 국산 백신을 만들어서 2009년도에 신종플루 백신 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아주 심하지 않게 그런 상황을 봤었고 네. 또 2015년도에 메르스 겪었었고요. 그래서 사실 2015년도에 메르스 겪으면서 사람들이 다들 생각한 거는 다음번에 우리를 괴롭힐 거는 아마도 네. 신종 인플루엔자가 다시 새로운 게 돌지 않을까. 네. 이제 그 정도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뭐 메르스 비슷한 거 증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코로나19처럼 백신도 없고 그다음에 치료제도 없는데 지역사회 감염도 아주 심하게 나타나고 또한 사망률도 이렇게 만만치 않은 정도의 사망률을 하는 이런 병들이 유행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잘 못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2019년도에 서울시하고 서울시 의사회가 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메르스 같은 질환에 대한 훈련만 하니까 네. 그러니까 좀 상황이 안 좋은 것도 좀 훈련을 해야지 우리도 좀 뭔가 대비하지 않겠냐 그래서 2019년 사전에 미리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2019년 4월에 이제 제가 이제 같이 기획했었던 서울시 의사회랑 기획했었던 건데 네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중국에서 신종 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했는데 네. 일단 타미플루의 내성인, 그러니까 치료제가 일단 안 듣는, 네. 백신은 한 3개월, 2개월에 3개월 있다가 나올 상황인데 그 상황의 사망률은 스페인 독감처럼 한 2에서 3% 정도 되는 사망률 되는 질환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적이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돌려봤더니. 네. 그러니까 첫 번째 환자가 국내에 이제 유입되고 나서 한 45일 되니까 이미 서울에서만 30만 이상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걸 예상을 했고 네네. 예측을 했고 한 1,000명 정도가 사망하는 걸 예측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45일째 됐을 때쯤 이제 1,000명이 사망한다는 얘기는 중환자실에 한 2, 3천 명 입원한다는 얘기인데 네네. 그때 서울시 이제 공무원들하고 병원에 있는 선생님들 몇 분이서 이제 토론을 하는데 이 상황이 돼버리면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대구 경북이 초기에 아주 힘들었었던 상황 또는 이탈리아에서 병실도 없고 뭐 이제 중환자 치료도 안 돼서 사망률 놀라가는 것처럼 네. 서울시가 그런 상황에 분명히 빠질 거다. 심지어는 그 상황이 돼서 중환자실에 어떤 사람을 넣을 건지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거다까지 예상을 해서 아마도 젊고 건강한 사람만 먼저 살려야 되는 얘기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사실 해놓고 그때 결론이 뭐였냐면 우리는 이런 병을 대비할 능력이 없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신 거네요. 그렇죠. 컨디션시 플랜을 한번 짜봤는데 네네. 우리는 이걸 할 자신이 없으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병이 돌 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자 그러고 끝냈거든요. 네네. 근데 연구를 하자고 끝내고 나서 딱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을 하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대비는 정말 대비. 어떤 최악의 상황들을 대비한 훈련들이 정말 필요하구나를 깨달았고요. 네. 앞으로 이제 이런 게 언제 또 다시 올지 모르니까 아마 전 세계가 다 대비를 시작할 건데 네. 그러니까 사실 1년, 2년, 뭐 3년, 4년 이후의 상황을 봤을 때 이런 경험을 대부분 모든 국가가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3, 4년 있을 때 가장 현명한 국가가 어느 국가냐라고 이제 얘기를 들으려면 지금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 경과를 잘 지내고 나서 얼마나 그 상황을 잘 정비하고 얼마나 대비를 해서 그런 상황들을 앞으로 다시 닥치더라도 이런 우리나라에서 대구 경북처럼 힘들었던 상황들 아니면 이탈리아나 미국이 현재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을 얼마나 완화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잘하는 국가가 실제로 의료의 선진국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일이 좀 정리가 된다면 이재갑 교수님도 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할 일이 더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노력을 더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너무 감사드린다는 마음도 많이 듭니다. 김대하 이사님한테 이런 질문 좀 드려보고 싶어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었던 이제 그 질병관리본부를 사실 청으로 승격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2017년에도 사실 논의가 됐었다가 이 법인 통과가 안 됐었는데 또 다시 이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의료계에서는 오랫동안 주장을 해온 바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CDC라고 하는 질병 통제하는 이제 본부가 따로 있고요. 네. 인력만 해도 한 거의 2만 명 정도 되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돼 있고 연간 예산도 상당하죠. 뭐 10조 정도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메르스 때 이제 질본의 이런 역할에 대해서 좀 논의가 이제 있었고 당시에도 청으로 좀 뭐 승격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을 훨씬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사실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고요. 네. 뭐 이전에 질병관리본부장 같은 경우가 원래 이제 1급 공무원에서 아마 현재는 이제 차관급으로 격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보건복지부 영향하에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뭐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알기로는 질병관리본부의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인사하지만 네. 그 이상의 이제 고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부에서 인사를 하게 되고요. 예산 같은 경우도 일부 자체 편성이 있지만 복지부에서 결국에는 이제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번 사태에서도 사실 초반에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좀 주도를 했던 국면에서는 대중과
이렇게 소통한다든지 이런 것들 좀 통일성도 있었고 네. 좀 그런 반면에 상황이 좀 악화가 되면서 현재 이제 중앙대책본부 준대본이라고 해서 이제 행정 조직이 좀 더 우선이 되는 상황이 되니까 사실 오히려 질병관리본부의 어떤 영향이라든지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역량이 오히려 발휘되는 데 있어서 조금 뭐랄까요, 어떻게 지장을 받는 그런 네네. 상황도 좀 있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를 외청으로 아예 이제 독립을 시키고 거기에서 그런 예산이나 인사권에 대해서 분명하게 재량을 주고 아까 말씀드린 역학조사관 같은 경우 결국에는 이런 경험이 있는 예를 들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경험을 쌓은 역학조사관이 5년, 10년 후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좀 더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서 좀 더 빠르고 좀 더 현명한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런 조직, 질병관리본부 조직에 남아서 계속 조직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다 보는 거고요. 네. 지금 이제 뭐 정부뿐만이 아니라 많은 정당들이 다 공통적으로 비슷한 공약들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감염병 전문 병원 설립에 대한 그 요구의 목소리도 있잖아요,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감염병 전문병원 같은 경우에도 이미 2015년 9월에 메르스 이후의 대책에서 네. 이제 국가 중앙감염병병원을 설립하도록 이미 돼 있었었고 네네. 그래서 국립의료원 안에 설치하도록 했었는데 국립의료원이 지금 있는 동대문 부지가 너무 이제 좁다 보니까 네네. 원래 원주동으로 이사 가면 거기에 일부 부지를 이제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이제 설립하기로 했었는데 네. 이전 계획만 4년째 공전을 벌이다가 작년에 백지화되는 상황이어서 국가중앙감염병병원이 아예 설립이 안 됐고 네네. 그다음에 권역별로 3개에서 4개 병원을 권역 감염병 중심병원이라 그래서 4개를 네네. 설립하기로 했는데 이제 조선대 강주권 그러니까 전남권에 이제 그 조선대만 선정이 됐고 조금 늦어져서 개원이 아마 2022년이나 돼야 개원이 네. 되는 상황이라 원래 예상됐던 5개 병원이 이미 있었다면 각각의 병원에 뭐 50개에서 100개 정도의 음압병상뿐만 아니라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그다음에 그 이런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뭐 흉배과 인력까지 해서 다 완비를 해놓기로 했었거든요. 네네. 그럼 어느 특정 권역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해서 특히 개구 경북 지역이라도 그런 병원이 하나 있었으면 중증 환자 한 200~300명 정도는 그 병원에서 감당을 할 수 있었을 상황이었는데 그게 안 만들어졌습니다. 네네. 특히 경북 지역은 만들려고 경합까지 하다 끝내 채택이 안 돼 저기 중간에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봐서는 그러니까 뭐 어디서 이게 미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이제 네. 못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만들겠죠. 이렇게 겪어놨으니까 만들게 해서 이제 국가감염병병원 다시 부지 선정하고 이런 거 빨라지게 하겠다고 얘기했고 네네. 권역별 중심병원도 한 4개 정도는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이미 선정과 이런 것들 이제 사전편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분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만드는 것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병원이 있으면 그 안에 소프트웨어도 필요하고 그렇죠. 또 인력이 네. 필요한데 현재 감염내과 인력이 전국에 275명입니다. 1년에 10명에서 한 20명 정도가 이제 신규로 그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사실 네. 그 5개 병원이 10명씩만 우리가 감염내과 의사를 고용하겠다 그래도 네. 한 50명 정도 들어가는데 그 50명 어디서 또 빼올 거예요. 그럼 다른 네. 병원에서 차출하게 되면 다른 병원들이 또 인력이 부족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 근데 사실 감염내과 인력이 많이 그런 병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호흡기내과 그렇죠. 또 네네. 중환자 약 하시는 분들 여러 직역이 같이 연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환자를 봐야 되는 모든 직역이 다 숫자가 부족해요. 네네. 호흡기내과도 이제 중환자 하시는 분들 많이 부족하다 그러고 또 흉배과 요새 뭐 의사 구하기 힘들죠. 에크모 돌리는 그렇죠. 때인데 이런 네네. 상황이라서 어떤 간에 장기적인 계획들 또 장기적인 그런 플랜들을 가지고 인력부터 시작해서 병원을 짓고 또한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앞으로 계속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설마 이렇게까지 겪고 나서 안 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래에 발생하게 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 정부가 앞으로 취해야 될 대응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재갑 교수님께서 감염병 전문병원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방안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어떤 행정 이런 관료 문화와 사실 이 예방이라는 게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우리 문화는 이렇게 효율을 상당히 중시하고요. 특히 이제 어떤 조직이나 관료 문화에서는 사실 병원이 있다면은 거기에 따른 진료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받침이 되는 걸 원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그런 단기간에 집중해서 성과를 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문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예방이라는 거는 사실 예방을 잘하면 사실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염병 전문병원이라는 걸 열어놨을 때 우리가 사실 지극히 어떤 관료적인 기존의 그런 사고로 보면 뭐 감염병이 없을 때는 일반 진료도 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사실 우리 의료계라든지 학계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건 그게 다른 거죠. 감염병 전문 기관은 감염병 진료에 특화된 기관이고 언제든 사건이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은 평상시에는 사실 환자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시각이랑 상당히 안 맞고 우리 문화랑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감염병 대응과 예방이라는 거는 사실 앞으로 계속 중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중요한 부분이고 네. 뭐 심지어는 이제 뭐 전쟁이나 이런 것보다도 감염병, 바이러스와의 이런 전쟁이 훨씬 더 인류에게 위협이 된다라고 말할 정도니까요. 하지만 이거는 사실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면 시간이 걸리고요. 또 사건이 터져야지만 그런 성과가 눈에 보이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실 단기간 계획만 세워가지고 어떻게 이뤄낸다든지 아니면 뭐 성과가 없다고 그래서 그걸 성과가 없다고 폄하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문화에서는 사실 유지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특수성을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거기에 기반한 법적이나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이재갑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병실 비워뒀는데 왜 환자 안 봤습니까? 좀 비슷한 맥락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불이 안 난다고 했을 때 이게 우리가 잘 막아서 불이 안 난 건지 아니면 실제 불 날 일이 없었던 건지 이거는 진짜 불이 나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좀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가 그런 사고방식의 전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의료기관들이 분명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이사님, 그 손실 보전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 나오고 있던데 이 손실을 좀 제대로 보상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걸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뭐 보상이라는 부분은 실제로 감염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부나 지자체의 요구에 의해서 손실을 감수한 부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환자를 이걸 받아야 되니까 병상을 비운다든지 어떤 환자가 들어왔을 때 이걸 폐쇄해서 진료 기능을 정지한다든지 이런 것들 다 손실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보상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보장이 되어야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그렇죠. 안심하고 최대한의 노력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결국에는 보상이라는 건 결국 돈이 드는 부분입니다. 근데 네. 아까 말씀드린 거랑도 또 비슷한데요. 우리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원 투입이라는 건 사실 진료 한 부분에 대한 그런 보상인 경우가 많고요. 네네. 그런 기존의 방식으로 봤을 때 사실 아무것도 안 하거나 뭐 조치를 안 하고 준비한 부분에 대한 보상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 문화에서 또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병원이 코로나 때문에 진료를 못 받다.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이라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환자가 갑작스럽게 발생을 한 거죠. 원내에서 네네. 확진 환자가. 그래서 병동을 폐쇄하고 뭐 외래 기능을 닫았습니다. 예를 들어 네네. 2주 동안 폐쇄 명령을 받아서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의료기관이 일을 못하면서 생기는 손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보상 말고 또 지원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손실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지금 의료기관들이 사실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인데요. 네. 예를 들면은 뭐 기존에 건강보험에 우리가 청구했던 금액을 참고를 해가지고 네. 기존 평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에 청구했던, 그러니까 각 기관이 실제 진료 실적을 가지고 청구했던 부분을 미리 선지급을 해주고, 네. 나중에 실제 청구한 것과의 차이는 나중에 이제 그걸 의료기관이 갚게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네네. 선지급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융자입니다. 그러니까 네. 기관들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지금 이제 1차 추경을 통해 가지고 약 4천억 정도 재원이 마련이 됐고요. 네. 병원이라든지 의원 그리고 치과나 한의원까지 포함하는 이런 의료기관들이 융자를 신청해서 비교적 낮은 금리로 이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융자 같은 부분도 4천억 원이라는 게 사실 이제 저희 이제 의료계에서 추산하기는 너무 적은 액수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요. 이 병원이라는 곳이 워낙에 노동 집약적으로 움직이는
있는 곳이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있는 직원이라든지 이 임금만 해도 상당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손실이 뭐 예를 들어서 평년도와 비교해서 뭐 50% 절반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 매출이 준다든지 이랬을 때 사실 당장 다음 달에 우리가 월급을 지급할 수 있겠을까 이런 부분부터가 이제 고민을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보상책 이외에도 이런 지원책 이런 것들 상당히 이제 의료계 입장에서 상당히 절실하고요. 바꿔 이야기하면은 이게 대구나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상대했던 그런 최전선의 기관이 아니더라도 네네. 사실 지역에 있는 우리 조그만 동네 의원이나 이런 곳에서도 언제나 환자 올 때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따른 실제적으로 이제 비용도 투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국내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모두 함께 코로나19와 지금 이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럴 필요가 있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홍진표 교수께서도 이 사태가 장기화됐을 경우에 이제 정부가 이 사람들의 심리 방역을 위해서 체계적인 좀 전략을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제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요. 사실 우리 기존 의료 체계는 좀 심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소수의 환자들한테 이제 집중적인 치료를 해서 회복시키는 것들에 익숙하지. 네네. 이렇게 코로나 사태처럼 증상은 심하지 않지만 굉장히 다중의 국민들이 네. 우려되는 상황에서 잘 대응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실 이렇게 대중들의 이런 정신적 위험에 처했을 때 이들이 건강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 네. 뭐 예를 들어서 직접 뭐 접촉은 하지 않더라도 정신 건강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한다든지 네. 또 뭐 격리되거나 이런 사람들을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어떻게 접근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동시에 여러 사람을 같이 좀 심리적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좀 임상 시험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도입을 이번 기회에 한다면 결국 미래를 위해서 좋은 투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교수님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 체계적으로 한다는 게 어떤 정부의 정책이 있고 거기에 대한 실행 방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충분히 해주셨으니까 혹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 나가면 좋을까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격리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것들은 알지만 네.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좀 심한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30분이나 40분 정도의 그리고 어떤 감정 조절이나 또는 인지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내용들을 컨텐츠를 갖고서 그들에게 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회복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네네.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사실은 의료기관에서는 막상 이제 짧은 시간 때 하기는 어렵지만 네네.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이제 정신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이완요법을 좀 체계적으로 한다든지 네네. 또 사람들이랑 같이 즐겁게 활동하는 것들을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그런 기존에 알려져 있지만 사실 정작 현실에는 잘 적용되지 않았던 것들을 한번 좀 국가가 좀 투자를 하면 어떨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가이드라인도 제시해주고 네. 거기에 대한 이제 프로그램도 만들어주고 네. 그런 네. 식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감염병과 관련된 연구개발 인프라를 또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엄승인 상무께서도 계속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그런 인프라 개발이 지속이 되어야만 다음에 어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훨씬 더 대처가 빠를 테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요. 네. 최근에 그 대통령 주재로 산학연병 간담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서 이제 긴급 연구 지원을 확대를 하고 연구 인프라를 민간한테 개방을 하고 그다음에 신속 임상 등재 제도 같은 제도 개선을 좀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의 국제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이제 기조를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게 이제 거기에 좀 담아 있는데 네. 조금 더 이렇게 그 연구 개발자 측면에서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면 뭐 아까도 계속 신종 감염병 주기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2002년에 사스 있고 2009년에 신종플루, 2015년에 메르스, 그다음에 2019년 코로나19 이렇게 하면 10년 주기 발생, 뭐 100년 주기 발생이 10년 주기, 10년 주기가 4년, 5년 이제 앞으로 언제 발생할지 이제 모르게 됐고요. 이거를 통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국민의 생명은 자국민의 생명은 국가가 지켜야지 다른 나라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네네. 이걸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까 그 외국
밖에 있는 국경 폐쇄까지도 이제 검토를 하는 국가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인도가 이제 국경을 폐쇄하면서 그 미국에서 가장 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말을 했던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라는 원료를 인도가 수출을 중단을 시켰어요. 그게 이제 우리도 지금 현재 그 일선 현장에서 지금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약제 중에 하나인데 제약사들이 재고가 많이 부족할 우려가 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좀 우려스럽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진짜 그 자국 내에 이런 체계가 그 튼튼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저희가 그 초반에 1월 달에 중국에서 환자가 생기고 저희가 100명 이내에 환자가 생겼을 때 저희가 백신 제조 회사들끼리 한번 모임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들 환자 혈액 10ml만 있으면 바이러스 단백 분해도 해보고 백신을 위한 그 생산을 위한 기초 자료를 좀 축적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로는 모든 그 의료기관과 그다음에 정부의 질본과 정부와 그다음에 그 일선 모든 의료진들이 방역 확산 저지에만 그러니까 굉장히 힘드셨어요. 이게 이제 또 계속 지속하다 보니 이재갑 교수님 말씀처럼 의료인들이 모두 다 피로가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치료제 후보 물질 같은 거를 건네고 싶거나 빠른 임상 시험을 하고 싶어도 이게 그 폐쇄돼 감염병이 그 자체로 병동이 폐쇄돼 있기 때문에 지원 인력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의사분들과 간호사들이 환자 동의도 받아야 되고 타이핑도 해야 되고 모든 행정 업무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그런 빠른 그런 그 연구 개발에 조금은 걸림돌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감염병 사태가 됐고 이렇게 되면 민관의 업무, 그다음에 의료진과 연구진의 업무를 철저히 분담을 해서 역할 분담을 해서 접근을 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그 체계를 구축을 해놓으면 방역에 힘쓰고 그다음 치료에 힘써야 되는 분들과 연구에 민간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혈액 10ml만 주면 미리 사전 작업을 할 텐데 했는데 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래서 민간 협력 체계가 이제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터졌고 한번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효율적으로 될 거지만 잘할 수 있는 분야와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철저히 나눠서 민간 협력 체계를 좀 갖추어 놓으면 다음번에 신종 감염병이 왔을 땐 더 효율적으로 좀 아까 같이 의료진들의 피로도도 많이 줄일 수 있고 더 신속한 치료제를 개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제품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을 하다 보면 환자가 이제 없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종식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민간에서는 100% 자본을 투자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개입에 이제 백신 자급화를 예를 들어 보면 사실은 백신 자급화가 76% 이렇게 그 필수 백신 그 자급화가 76% 이렇게 정부가 말을 하지만 항상 연구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제품화까지 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19가 좀 장기화되면서 제품 개발이 만약에 되게 되면 이 제품 개발에 끝까지 해서 그 개발에 사용된 그러니까 생산된 제품이 출시를 했는데 환자가 없을 수 있더라도 이런 부분까지의 그 끝단까지의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제품화를 해본 거와 안 해본 거, 그다음에 인체에 투여해본 거와 안 해본 거는 다음번 시작할 때는 스타트점이, 출발점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R&D가 경험이 쌓이면 그 다음은 쉬워지는데 그게 당장에 소용이 없다고 해서 그거를 다시 그 주저앉히게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이런 걸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미국 약을 수입을 해야 되고 유럽 약을 수입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R&D 경험을 축적시키고 이런 게 환자 경험 투여 경험도 늘리고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계속 공공의료 체계도 말씀하시고 감염병 전문병원도 말씀하시고 환자가 없을 때에 대해서 나오는 비난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 만약에 의료 체계라던가 그다음에 치료제 지원을 했을 때 치료제에 투여된 돈이 치료제가 출시되지 않거나 치료제가 판매가 안 돼서 0이 됐더라도 그거에 대한 비난은
우리의 그 사용 경험 축적으로 충분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단지 비용만 계산해서 1,000억을 들였는데 뭐 아무도 사용 안 했다. 이렇게 네. 되는 거는 좀 불합리할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어렵네요. 우리는 효율적인 세상에 계속 살아왔었죠. 그리고 정말 딱 목끝까지 차온 상태에서 살다가 이 방어선이 한번 무너지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손 놓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이만큼의 여유를 두고 살자니 평소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할 만큼 많은 게 사회적인 논의가 있어야지만 서로 이해해가면서 그래 뭐 감염병 전문병원이 지금은 수익이 안 나도 우리가 큰일이 났을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병원이니까 살려둬야 되겠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과정도 또 국민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 또 제약 바이오 업계의 또 종사자분들 몸을 사리지 않고 있는 희생이 그래도 빛을 발하고 있는 이런 시기인데요. 그분들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언제 종식될지는 불투명하지만 우리는 코로나 이후를 분명히 준비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코로나 이후 만약 다음에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이길 기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